네, 오늘은 1시간 정도 일찍 찾아온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바로 잠금 해제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최근에 좀 화두가 되고 있죠. 바로 파도 이야기 해볼 텐데요. 파도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선은 지금 파도가 반토막 어닝 쇼크를 기록해서 주가가 최근에 또 급락이 크게 나왔었는데 IPO 처음으로 이제 집단 소송도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닝 쇼크 정말 말하기도 어려운 실적이 나왔죠. 네, 자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뭐 실적도 뭐 당겼었다, 뭐 숫자를 뭐 조작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파두가 어떤 회사이고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또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관점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파두 IR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분명히 1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매출 비중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을 차지했던 건 SSD 컨트롤러였습니다. 그런데 컨트롤러 매출이 갑자기 2분기부터 제로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저쪽에 이제 매출을 보시면 뭐 200억, 170억 정도 잡히던 게 갑자기 뭐 3억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 SSD 컨트롤러 솔루션이 갑자기 왜 빠졌느냐 이게 결국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쪽을 만약에 살려내지 못하면 실적이 안 올라온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인 거죠. 따라서 SSD 이 솔루션의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그럼 이 회사는 정말로 나쁜 회사냐? 그렇게 추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이 회사의 지금 실적이 되고 나빠진 이유는 뭐겠습니까? 계속 연구관리비 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비용 꾸준하게 계속 쓰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 수도 꾸준하게 늘리면서 어쨌든 연구개발에 뭔가 매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 숫자를 적정하게 적었느냐라고 하는 윤리적인 부분은 일단 빼고 이 회사의 지금 기술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저는 핵심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다. 따라서 SSD 컨트롤러의 회사에서는 매출이 뭐 4분기부터는 일정 부분 돌아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돌아올 것인지 돌아온다면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일단은 최근에 급락이 크게 나왔다가 한 2거래일 정도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저점 대비해서요. 지금 돈을 어디에 썼나 보니까 연구 개발하고 뭐 직원들에게 있어서 뭐 유지 보수 등등에 쓰였다라는 게 확인되고요. 뭐 향후에 이게 정말 개선이 된다면 괜찮겠지만 일단 사실 회사 자체가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바로 향후의 돌파구가 될 텐데 이게 참 잃어버린 신뢰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뭔가 엄청난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만약에 있을까요? 이 회사가 과거에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벌 받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회사의 지금 매출 구조를 우리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뭐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이게 상장할 때 추정치이니까 이것에 대한 숫자에 대한 뭐 신뢰감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SK하이닉스와 스페이스X의 매출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거의 주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이퍼스케일 DC 저기는 뭐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메타입니다. 그래서 메타에서 SK하이닉스에 주문을 해서 가져간 물량이 실적의 거의 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SSD 모듈을 만드는 것의 전반적인 매출은 뭐 워낙 작았으니까 핵심은 SK하이닉스와 메타에 지금까지 납품하고 있던 게 3분기에 갑자기 끊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회사가 앞으로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SK하이닉스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영업을 통해서든 다른 회사 쪽의 매출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만 바라보고 메타만 바라보고 있으면 언제든지 저렇게 툭 끊길 수도 있는 상황이 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파두의 돌파구의 핵심 포인트는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영업을 하든 아니면 뭐 하이닉스가 대리 영업을 해주던 아니면 뭐 본인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다른 회사를 끌어와서 기본적인 매출의 베이스를 좀 더 여러 군데 깔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처럼 SK하이닉스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선
뭔가 디지털 매출이 조금 떨어지거나 IT 지출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실적이 이렇게 급변동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가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지금 매출과 이익을 깔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가장 중요한 이 회사의 주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돌파구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실적 영향 때문에 밀렸던 만큼 이제 돌파구를 우리가 수치로 증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이제 매출처를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텐데 일단은 향후에 또 우리가 좀 주의할 점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로 가면서 핵심 포인트가 두 가지 단어로 축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밴드위스, 즉 대역폭, 한 번에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레이턴시, 얼마나 지연되느냐. 이 두 가지가 앞으로 모든 데이터 센터와 통신에 있어서는 핵심 단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지금 경쟁사들을 보시면 인텔과 삼성인데 인텔과 삼성에 비해서 3세대, 4세대에서는 속도도 비교적 빠르게 나타났고 다만 전력을 비교적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5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과연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삼성과 인텔보다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느냐? 또 하나의 리스크는 SK하이닉스에서 이제 파두에게 설계를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느냐? 이런 리스크가 남아있는 거죠. 따라서 4세대까지는 가져갔던 파두의 경쟁력이 5세대에 올라오지 않아서 빠진 것인지 SK하이닉스에서 새롭게 개발 능력을 마련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계속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보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의 흐름은 현금 흐름표인데 자, 이 회사 그 상장을 통해서 2천억 정도의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 상품으로 1,4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표에서 봤던 것처럼 2분기, 3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서 보시면 갑자기 돈이 급증합니다. 그것도 재무를 통해서 급증하는데 차입금이 250억이 급증했단 말이죠. 네. 궁금할 수밖에 없죠. 현금이 1,400억이 있는데 왜 차입금을 250억이나 외부에서 가져다 썼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피할 수밖에 없고 충분한 현금이 있으니까 아직 금융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뭐 재무적인 위험이 당장 생기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쓰는 것보다 외부 조달이 비용이 과연 쌌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왜 이런 CFO는 선택을 했을지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본잉여금은 많이 쌓여 있습니다만 지금 이익잉여금은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차입까지 단기적으로 분기에 250억을 늘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주의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총 세 가지겠죠. 첫 번째는 이 회사가 과연 자신들의 어떤 매출 대상을 늘릴 수 있느냐가 첫 번째 포인트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4세대까지 보여줬던 경쟁력을 5세대에서 유지하면서 과연 강한 기술적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두 번째 포인트. 마지막으로는 재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 이상한 포인트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의 목표가는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에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만약에 비중을 많이 실으셨다면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래도 비중을 조금 덜어내시면서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시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여전히 단기적으로 주가는 변동성 구간에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파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매수 추천의 개념이 아니라 이 회사가 최근에 왜 이렇게 밀렸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드렸다라는 점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화전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흑자 전환 도대체 언제 가능한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분기에는 이제 실적이 좀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믿어도 괜찮을까요? 네, 이건 믿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 그림이 잘못 나와서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네. 동사 이제 실적도 같이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한국에 지금 이거는 카메라 모듈의 수출 금액과 그다음에 수출 양입니다. 양쪽을 살펴보시면 모두 급증했죠. 자, 그런데 양이 늘어난 부분보다 금액이 더 급증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급 물량들이 많이 팔렸다는 얘기인데 어떤 고급 물량이 많이 팔렸을까? 뻔하지 않습니까? 아이폰과 관련된 물량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자화전자 아시는 것처럼 LG는 톡과 협력해서 아이폰 15 프로에 들어가는
폴디드 줌과 관련된 OIS,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을 둘이 같이 공급하는 것으로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9월, 그러니까 4분기부터 매출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9월 달에 발생한 매출이 결국은 장부에는 10월 달에 찍힐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4분기의 실적이 올라가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군제에서 그렇게 뭐 미국과 중국 싸우고 난리 났다, 아이폰 뭐 수요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아이폰 15의 매출이 또 괜찮게 나타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 요소를 봤을 때 지금 삼성에도 물건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애플에도 물건을 제공하는 자화전자의 4분기 실적이 개선될 개연성은 뭐 굉장히 높다. 확률은 거의 90% 이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카메라 모듈의 수출 금액도 그렇고 수출 증량도 그렇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4분기에 이제 뚜렷하게 흑자로 돌아서고 나서 내년의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과 애플에 동시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는 뭐 거의 없다고 네.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영업이익률을 4분기에 5%대, 과거에 보였던 가장 높은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회복할 것으로 지금 대신증권에서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폰 15의 매출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삼성의 신제품이 또 아시는 것처럼 나오죠. 그래서 지금 갤럭시 S의 매출이 예전만큼 뭐 드라마틱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없지만 새 제품의 증가와 더불어서 그러면 지금 애플의 사이클이 조금 둔화되는 구간에서는 삼성의 신제품들이 나올 개연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 회사는 삼성과 애플에 동시 납품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년에는 최대 매출과 최대 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춰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나타난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예상만큼 빠르게 올라가지 않으니까 여전히 적자를 면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4분기에는 아마도 흑자로 반전하면서 내년도에는 매출과 이익이 역대 최대를 찍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게 틀리려면 내년도에 아이폰 15도 판매가 완전히 뭐 죽을 쓰고 갤럭시 S24를 포함한 신제품 판매도 전부 죽을 쓰면 그렇게 안 되겠지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또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어도 매출에서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 이익에서는 얼마만큼 마진율을 끌어올리냐 정도의 차이일 뿐 아마도 지금 이 표에서 보여준 역대 최대의 마진율 10% 정도도 내년에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역대 최대 실적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많이 내려와 있는 주가 어느 정도 밸류를 산정해서 목표 주가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근데 기술적으로도 지금은 한 24,000원에서 36,000원 정도의 박스고요. 그 박스를 지금 살펴보시면 지금 PER보다는 PBR로 봐야 되는데 네. PBR 측면에서 봤을 때 한 1.2배에서 2배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박스란 말이죠.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는 거의 박스 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박스 상단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내년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충분히 그 정도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종목의 PBR 지금 2배 정도를 적용해 보면 목표 주가로는 34,000원 정도. 만약에 포워딩을 하게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포워딩을 하기보다는 트레일링으로 봐서 2배 정도를 계산해 봤을 때는 34,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합리적인 목표 주가로 34,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파도에 대한 기업 설명부터 해서 자화전자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